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 문제의 가장 큰 고민들,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더니 거기 PD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차곡차곡 원화를 예금해 왔는데 나만 가난해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게 원화만 갖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금값만 놓고 봤을 때 옛날에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6년 전만 해도 금값이 1g에 4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100만 원이 옛날에는 금을 20g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g밖에 못 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금으로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만 돈을 놓은 사람들이 이거 나만 가난해지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네 라는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진짜 큰 문제는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은행에다가 따박따박 예금을 넣잖아요. 옛날에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은행 금리가 평균 27%였고요. 특히 1980년에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그게 금리가 40%였어요. 40%다.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얼마 돼요? 140만 원.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을 사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재형저축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때 집값 상승률이 한 10%밖에 안 됐어요. 물론 10%도 진짜 엄청난 거지만 재형저축 40%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에만 넣어도 부자가 됐지만 지금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 지금 은행들의 평균 금리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다만 넣으면 자산 가격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리고 금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특히 달러 대비 계속해서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여행 가기가 진짜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놀러 갈 때 이게 한 6년 전만 해도 환율이 1,08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470원. 이걸 넘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원이 이제는 더 이상 100만 원이 아닌 시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돈이 휴지되는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난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당장 2020년, 21년에 증권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연준 의장의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여러분 인플레이션 절대로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2022년에 진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죠. 미국에서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오판이 된지 아십니까? 사실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라는 진짜 우리가 단꿈에 젖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던 노동력이 세계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인데 옛날에는 세계 시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니까 그때 미국보다 인건비가 얼마나 싼 줄 아세요? 20분의 1도 안 됐어요. 베트남은 100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자, 이 40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될 때 연준이 돈을 안 찍었냐? 돈 엄청나게 찍었죠. 돈을 10배를 찍어도 인건비가 20분의 1 토막이면 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물가가 절대로 안 오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연준에서 아무리 돈 많이 찍고 금리를 낮춰도요, 인플레는 절대 안 옵니다 라는 말을 연준 의장도 했고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의 99%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세상이 왔느냐? 이제는 인건비가 아무리 비싸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지금 베트남은요, 1인당 GDP가 아직도 5,000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86,000달러예요. 그러니까 17배, 18배 이런 나라에 공장을 짓게 되면 당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큰일 나죠. 트럼프가 혼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만도 전부 다 인건비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미국 땅에다 공장을 짓는데, 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 후공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 후공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인건비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근데 인건비만 세계화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자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니까 수많은 원유 생산 기업이나
아니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뭐 아프리카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구소련 국가에 들어가서 원자재를 얼마든지 캐냈기 때문에 그동안 4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실질 가격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자원의 무기화. 이걸로 이제 싸우는 세상이 왔고 이제 미국 편 따로 모여 그리고 중국 편 따로 모여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자재 가격도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돈을 풀어도 인건비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찍어내는 만큼 정확하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자, 각국의 부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프랑스, 영국, 미국 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근대라든가 아니면 중세라든가 각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로마 제국부터 시작됐거든요. 로마 제국에서도 은화를 어떻게 했냐? 불순물을 99% 섞어서 은화를 100배를 찍어내서 갑자기 인플레를 만들어서 국가 부채를 해결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 옛날에 로마 제국이 불순물을 찍어서 은하를 100배 찍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렇게 부채가 자꾸만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나 아니면 프랑스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언젠가부터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하거나 금리를 크게 낮추게 되면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이 휴지가 되면 결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는 걸핏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집값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좀만 따져보면 사실 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상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자, 2022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 집값이 10% 올랐어요. 물론 이게 공식 통계니까 에이, 그거보단 더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요. 뭐 20, 30% 올랐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 사이에 얼마나 떨어졌냐?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25%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다는 강남 집값조차 달러로 표시하면 그냥 똔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남만 그렇게 많이 올랐지 지방 도시들은 집값 떨어진 데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런 데는 지금 달러로 표시했을 때 집값이 30에서 50% 떨어진 곳도 진짜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원화 가치가 25% 떨어졌으니까 35%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겪었던 일인데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거 아십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순자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한 2천만 원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12년 동안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일본 사람 중에서 엔화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 가난해진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급속도로 지금 현재 약화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미국 연준은 굉장히 강력한 긴축 정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M2, 이걸 광의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고작 3%밖에 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맨날 기사를 보면 연준이 양적 완화했대, 돈 엄청 풀었대 라는 기사만 보니까 야, 미국은 진짜 돈 엄청 풀었나 보다, 달러를 엄청 찍었나 보다 이 생각만 하는데 원화를 훨씬 더 많이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찍었냐? 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기간 동안 원화는 무려 20%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M2가 20% 늘어났으니 자, 속도가 7배잖아요. 미국의 M2보다 우리 한국의 M2가 7배 빨리 늘어났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달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화인데 걔보다 우리가 7배 더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야, 원화 휴지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옮겨 타니까 원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휴지가 되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우리 원화보다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이제 돈을 더 풀 거다. 이게 희망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환율이 조금은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파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파월이 만약에 잘려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좀 돈을 풀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저는 거의 확신한 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 연준보다 늦게 돈을 풀 거냐? 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풀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미국보다 우리가 이렇게 7배나 빨리 풀 수가 있는 건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무슨 저력이 있나? 거기에 저력이 있죠. 사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시기가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끝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베이비 부머가 태어난 건데 그게 언제부터 태어났냐? 46년부터 64년생까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린 베이비 부머는 64년생.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61살이거든요. 만 나이로 61살이라면 이거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은퇴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자, 우리가 대체로 50대까지는 열심히 근로소득을 벌어서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걸 다시 말하면 이 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거죠.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돈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배추의 공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배추값이 떨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이 돈의 공급이 그동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베이비 부머가 인구도 많고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워낙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50대로 남아있을 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됐는데 근데 2021년, 22년 가면서 점점 마지막 남았던 베이비 부머마저도 이제 점점 60대가 돼가니까 자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은퇴한 베이비 부머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뒀던 돈을 은행에서 찾아와서 인출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동안 돈을 맡겨뒀다가 이제 은행에서 찾아와서 쓰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 돈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갑자기 금리 올라갔습니다. 언제부터요? 2021년부터 진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고 지금 특이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시장금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왜? 이제 돈의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들은 중금리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낸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언제 끝났죠? 53년. 한국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4년부터 74년까지 베이비 부머가 태어났거든요. 이때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아십니까? 저도 105만 명이 태어난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이야, 진짜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교실 크기에 오전반 80명, 오후반 80명, 한 교실에 160명이 공부하니까 먼지도 엄청났고요. 지금 크기의 교실에 80명이 들어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인데 분단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책상이 빼곡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려면 막 점프해서 화장실에 갔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제 딸이 저랑 똑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26명이 공부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74년생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 베이비 부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저금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74년생 만 나이가 몇 살이죠? 51살. 아직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돈을 공급을 많이 하고 돈값이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60세까지 정년을 맞추는 사람 딱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54에서 58 사이에 다 그만두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3년 또는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저금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이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금리가 낮을 수 있었던 거고 그 금리가 낮은 기간 동안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현재 계속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부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돈값 이게 진짜 중요한데 돈값은 금리거든요. 이 금리가 변화되면 나의 모든 자산 가격도 변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엄청난 극심한 변화를 겪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모른다면 진짜로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돈을 풀 경우에 빈부격차가 진짜 극한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라는 건데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시차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요걸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돈을 무지막지하게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푼다. 그러면 저금리의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죠. 근데 정부가 돈을 풀면 최근에 우리가 다 50만 원 받아본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 n분의 1에서 똑같이 돈을 풀죠. 물론 상위 10%는 15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지만 50만 원씩 다 똑같이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이건 항상 저소득층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이 10억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거의 그대로죠. 근데 자산이 100만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자산이 50%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로 돈을 풀면 이걸 n분의 1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더 타겟팅을 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줄어드는데요. 근데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n분의 1에서 나눠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의해서 풀린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가거든요. 근데 시중은행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절대로 n분의 1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주느냐?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는 10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2%밖에 받지 않습니다. 근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100만 원 빌려주면서 금리를 18% 받는 게 시중은행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산을 배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항상 부자들은 훨씬 싼 값에 더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싼 가격에 정말 많이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금리가 20%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돈을 빌려요? 당장 돈 갚기도 너무 힘드니까 돈도 못 빌리고 빌린다 하더라도 허덕허덕하니까 자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돈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뿌리게 되고 그 뿌린 돈은 항상 부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플레이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닥쳐오는데 자, 부자들은 자산 가격이 막 5배 올랐어요. 최근에 뭐 S&P나 나스닥 지수 오른 거 보면 진짜 4, 5배 오르는 경우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한 예를 들어서 진짜 2배 올라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산 5배 됐거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 올라가는데 전혀 동참하지 못했는데 물가만 예를 들어서 2배 올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산은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돈 풀 때 그 이득은 항상 상위 1%가 전부 다 가져가고 하위 90%는 끝없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 이 캔틸런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만 가난해졌네? 이게 아니고요. 하위 90%가 계속 가난해지는 현상이 그동안 40년 동안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연준이나 한국은행에 돈 풀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서핑을 하듯이 이 돈의 홍수에 올라타고 그리고 돈의 홍수가 빠질 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파티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지 만약에 돈의 홍수에 마지막에 올라타서 물이 빠질 때 왜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피할 수 있어야 앞으로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산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4단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에브리싱 랠리가 일어납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 다음 2단계가 뭐냐? 위험 자산의 조정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 하면 소수 종목 랠리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에브리싱 크래시.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이 4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 신호를 잘 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됐었냐? 1999년 그 유명한 닷컴 버블 때 작동된 방식이 뭐였냐? 1997년부터 99년 여름까지는요. 에브리싱 랠리였기 때문에 진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마치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이 생겨요. 갑자기 99년 여름에 20% 조정을 받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1년에 한 80%씩 매년 오르다가 20% 떨어지니까 야, 주식시장 끝났다.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을 많은 분들이 떠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2단계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3단계가 시작되면서 소수 종목 랠리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뭐였냐? 정말 아주 소수의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시스코라든가 정말 마지막 남은 종목들이 최후의 랠리를 폈는데 놀랍게도 한 5개 종목이 시장을 끌어가면서 지수가 80%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 5개 종목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두 종류의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이 마지막 랠리, 소수 종목 랠리에 참여를 아예 안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판에 참여해요. 그거 진짜 안 되겠죠? 그것도 위험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또 문제였냐? 이 5개 종목을 못 찍었던 사람들. 아니,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왜 나만 안 올라? 그래갖고 딱 옮겨 타니까 그게 또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에브리싱 랠리 단계인지 아니면 소수 종목 랠리 단계인지 아니면 에브리싱 크래시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2단계 또는 4단계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걸 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 나간다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시황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은 종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목만 분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겪어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주예요. 아니, 배터리 종목 그동안 실적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 배터리의 미래의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근데 배터리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거시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신재생으로 가는지, 아니면 패권 전쟁 때문에 이제 신재생이 아니라 이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는 미국이 다른 전략으로 바꿨는지. 자, 이 거시 경제 상황을 모르면 아무리 종목을 연구해도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절대로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지, 그리고 달러의 포지션을 얼마나 가져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종목만 분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황만 분석해서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 전 재산에 달러를 50% 넣어라, 이렇게 달러를 50% 가져가라는 분석은 사실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달러 자산은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고 원화 자산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2019년만 해도 당연히 원화 자산으로 투자하지 누가 이걸 달러로 투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시를 분석하다 보면 원화가 자꾸만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알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해졌고요. 특히 요즘에 바뀐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를 알아야 되고, 거시 경제를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초연결성 때문에 나왔고요. 이런 글로벌 경제와 거시 경제를 알아야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를 읽어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질서의 변화, 이 자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죠. 저도 요즘 학교 다녔다면 창의력도 좀 더 키워주고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돈 공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돈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냐? 거의 배운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돈 공부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심지어 좋은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했어도 돈 공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 습관 자체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자동화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발은 어떻게 떼야 되느냐? 만약에 진짜로 원화로 예금만 하는 분이 계시다. 요즘은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투자를 안 했고 원화 예금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으로 투자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보고 그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가장 나쁜 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기 전에 시드머니 1억 원 있어야 되고 1억을 모을 때까지는 투자하지 말고, 자, 1억을 모았어, 이제부터 투자 시작해. 땡! 그건 진짜 전 재산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자산이 10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그때 잃어도 괜찮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자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 벌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 공부를 해나가면서 실전을 경험하고 그 자산 비중을 연습하고 메커니즘을 자동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야지, 나중에 1억이 생겼는데 갑자기 시작한다? 정말로 위험한 방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산이 적었을 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론을 배워나간다면, 이론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론을 예를 들어서 경제학도다. 경제학과에서 4년 배워봤자 경제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제학은 그냥 수학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나중에 공부를 했냐?
KBS에서 갑자기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석사나 박사할 사람 지원해봐.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덜컥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를 할 때 저는 진짜 경제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상하탑에서 학부 나오고 석사 했을 때는 야, 이게 경제학을 어디다 써먹은 거야? 이렇게 됐는데 KBS 기자로 한 10년 넘게 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상하탑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제학을 배우니까 야, 이게 완전 실전하고 딱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첫발 어떻게 떼야 돼요? 자, 실전을 해본 다음에 이론을 배우고 다시 실전을 하고 이론을 배우고 이런 선수단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산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배워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10억 되고 100억 되는 진짜로 큰 길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시드머니 만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그 기회 자체를 놓치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전 경험과 이론을 함께 쌓아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2030 세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왜 이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 4050 세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요. 젊었을 때 벌어놓은 자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자산이 한 2억 원 되니까 2배가 됐다. 그럼 4억 원이 된 거예요. 근데 2030 세대는 이제부터 경제 생활을 시작해서 자산이 1,000만 원 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해서 진짜 3배, 4배 벌어도 4050 세대만큼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 폭등이 이 자산을 좀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했지 자산을 이제부터 쌓아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30 세대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거예요. 나는 저 돈이 없어. 어떡하지? 저 비싼 집을 도대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투자를 하시냐면 수익률이 갑자기 1000% 됐다가 갑자기 10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리고 변동성이 큰 데다 투자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부를 읽을 수 있긴 한데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봅니다. 그러면 내 시간의 대부분을 잠도 못 자면서 그것만 보게 되면 자기 발전이 안 되거든요. 저는 2030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시테크라고 생각해요. 재테크보다 시테크,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2030 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한 차원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데 자, 만약에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해서 이 시가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로 진짜 배짱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하는 한 변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하고 그러시는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워렌 버핏도 그렇게 시장을 잘 보는 분이 절대로 3배의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워렌 버핏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데 저는 2030 세대가 꼭 지켜야 될 건 자동 투자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이 투자의 시간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의 90% 이상을 투자가 아닌 자기 개발에 써야 되고 10%를 투자에 쓰셔서 자기 스스로의 발전안에 자기 시간을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30 세대한테 유리한 게 뭐예요? 복리 효과에서 제일 유리하죠. 4050 세대나 아니면 60 세대보다 훨씬 유리한 게 뭐예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잃지 않고 15%씩 매년 번다. 그럼 워렌 버핏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간이 가장 큰 자원인 2030 세대가 조급하게 투자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금 당장 급하죠. 왜? 지금 현재 4050 세대는 2억으로 4억 만들었대. 여기에 자꾸만 매몰될 게 아니라 나는 1,000만 원씩 투자하지만 나한테는 당신들이 없는 30년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투자의 승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050 세대는요, 사실 이미 오랫동안 재테크를 하셨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투자에 내가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부동산이 쌀 때 미처 사놓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미리 사놓지 못한 분들은 항상 부동산 산 분들을 부러워하고 부동산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투자 원칙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투자 원칙을 계속 고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세월과 앞으로 4050 세대가 살아갈 세월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걸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데 제가 KBS에서 퇴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놀란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이제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 처음에 빚을 낼 때는 한 20년 빚을 내면서 은퇴하기 전에 갚으려고 빚을 냈는데 투자로 성공을 한 겁니다. 내가 부동산으로 한 10억 벌었네? 그러면 더 큰 부동산, 더 좋은 부동산, 내가 아직 강남집을 못 샀네? 이거 사야지 하면서 막판에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정년하거나 아니면 퇴직하는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막대한 빚을 갖고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2000년에 금리가 진짜 높아서 금리가 20%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25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4050 세대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금리라는 건 계속 내려가는 거구나. 이건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 라는 착각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선진국에선 금리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0.5% 10년물 국채 금리가 찍었는데 이게 4%까지 올라갈 때 우리 한국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야, 우리 한국 금리는 웬만해서 안 올라. 이런 생각이 정말 철저하게 자리 잡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다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금리가 오르는데 우리 한국만 계속 내려갈까요? 그럴 리는 없죠.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강조를 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리가 낮을 때는 어떤 때냐? 우리 베이비 부모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안은 금리가 낮을 수도 있지만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일부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게 앞으로 3에서 5년 뒤에 올 가능성이 큰데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금리가 계속 내려가던 세상이 아니라 돈값이 이제 비싼 몸이 되면 그러면 자산 가격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동산으로 부를 읽었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부를 이룰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강남집 값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금값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남집 값이 금값이나 S&P 500 지수보다 상승률이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거시경제의 변화를 완전 무시하고 과거의 성공 원칙을 계속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의 경쟁에서 4050 세대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오히려 이 부의 레이스에서 뒤처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거시경제의 변화, 과거의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는 게 4050 세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60대 분들은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4050 세대는 아직까지 직장이 있으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좀 더 비중이 많겠죠. 근데 60대가 되시면 이제 대부분 다 은퇴를 하시고 젊었을 때 벌어뒀던 돈이나 연금 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 거냐. 자, 우리가 절대로 일본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은퇴 세대는 은퇴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일본은 고령화가 될 때 세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고령화가 일어나면 물가는 원래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원래는 올라갑니다. 그럼 일본은 왜 떨어졌냐? 세계화의 효과가 훨씬 더 커서 일본에 최근 들어서 30년 동안 단 한 개의 공장도 제대로 된 게 지어진 게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건비가 안 올라서 일본의 물가가 안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가 시작될 때 하필이면 세계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G2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엔화가 국제 통화의 지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하드 커런시라 그래서 경화라고 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웬만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경화인데 그 엔화조차 2012년보다 2025년에 엔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경화인데. 근데 우리 원화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프트 커런시, 연화. 그러니까 되게 약한 통화라고 불리거든요. 우리는 G2까지 못 갔습니다. 우리는 G10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점점 약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14위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는 G2까지 못 갔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원화가 국제 통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통화는 무슨 문제가 있냐? 글로벌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원화부터 던집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왜 떨어져요? 미국 자금 시장이 비상이 걸리니까 야, 어느 돈을 던질까? 엔화를 먼저 던져요? 아니죠. 원화를 먼저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본은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90년대 디플레가 일어났지만, 자, 우리나라는 지금 불황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원화 가치가 벌써부터 떨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가 진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도 분산 투자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어책을 만들어 놔야 노후에 1억 원이 그대로 1억 원인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수명이 자꾸만 길어지는데 이 가치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60대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60대 분들 지금 아마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쌓아놨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자꾸만 높아지게 되면 자신의 자산 가치가 실제로는 하락하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60대도 지금은 예전의 상황과 달리 좀 거시경제의 변화나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살펴보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에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그런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압축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났던 게 이제는 1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온라인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융합되고 그다음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변화에 뒤처졌다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한다면 이 롤러코스터라서 빨라서 걱정이지 저는 느려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제 와서 또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고 돈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나 힘들다. 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노후 이런 걸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세대에는 금리가 40%였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저축만 하고 살아도 되는 건데 왜 우리 때는 왜 이렇게 금리는 낮아지고 돈값은 떨어지고 제가 이거 재테크를 꼭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뭘로 받았냐면 추격의 경제학이라는 걸로 받았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추격과 역전을 다룬 학문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격과 역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가 엄청 좋을 때 추격과 역전이 잘 될 거라고 오판하기 쉽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룡 시대에 공룡이 지배하고 있었고 포유류가 역전을 못했죠. 근데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니까 역전이 됐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자산 관리나 재테크가 정말 중요하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변수들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자고 나면 막 5%씩 올랐다가 10%씩 떨어졌다가 다시 10% 오르고 이런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공룡에서 포유류를 바뀔 때 그때처럼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항상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합니다. 자, 우리가 98년을 굉장히 끔찍한 해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었던 해가 바로 98년이고요. 2008년 미국 경제가 진짜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기업들의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해는 2008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역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경제 변수가 하루아침에 요동치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죠. 이때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구성해 나간다. 만약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이야말로 가장 역전과 추격이 쉬운 때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이 박종훈의 지식 한방을 통해서 쉽게 돈 공부를 할 수 있고 미래 거시 경제 상황의 변화를 미리 캐치하고 조금이라도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대부터 60대까지 고민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또는 70대까지 정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해 봤고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세대별로 생각도 다르고 또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정말 고민들이 모두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거시경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걸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앞으로 정말 역전의 기회, 추격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식 한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고 거시경제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2030 분들을 대상으로 유료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유료 강연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전자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그 전자책을 배포해 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유료 강연 내용을 좀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